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듣고 계시면서 의견과 제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두 분도 오시는데 길에는 문제는 없었나요? 길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통제가 있다 보니까 운전해서 왔는데 평소보다 한 시간이 2배는 더 걸린 것 같아요. 어느 쪽이 통제가 되고 있던가요? 지금 여의도 들어온 노들길 쪽이 네. 계속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회해서 왔는데요. 예.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제보해 주시는 내용이 있으면 또 반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제부터 지금 이 폭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비가 내렸고 서울 경기 지방에는 지금 침수 피해가 지금 굉장히 큰데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 지휘를 했다는 내용 때문에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 자, 대통령실은 또 이걸 지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저녁 서울 서초동 사저로 퇴근을 했었고요. 네. 이후 윤 대통령이 사저에서 머물면서 폭우 관련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8일 저녁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적인 폭우가 내렸었고요. 그랬죠. 80년 만에 기록이 깨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국민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저 부근도 침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민주당이 주목을 하면서 그렇다면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무엇을 할 수 있냐.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이다라고 조호선 민주당 대변인이 지적을 하기도 했고 네. 또 민주당 대변인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이 또 지적을 하는 바는 집무실 이전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가 용산 집무실을 옮길 때 문제가 여러 가지 없을 거라고 자신을 했었는데 네. 실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보니까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에서도 컨트롤 기능 완비된 청와대를 떠날 때 용산 가서도 모든 안보에 문제없이 대처할 수 있다고 하더니 정작 재난급 폭우가 오자 집에서 전화로 업무 지시하는 대통령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냐고 예윤의 정의당 부대변인이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일부분의 주장은 거짓이다. 그리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설명을 들어보면 오후 9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실시간 보고 지시가 이뤄졌고 9일 새벽 6시에 긴급 대책회의를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실 이동을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긴 했지만 이 폭우가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 교통혼란이 더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현장을 찾으면 책임자들이 의전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오히려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집에서 업무를 수행한 거라고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야당의 주장이 국가적 재난을 정쟁의 소주로 삼는다라면서 대통령실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양쪽 당의 문제를 떠나서 재난 상황이 되면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이것을 고려했을 때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행동,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런 위기, 재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제1차적인 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위기관리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시스템 안에서 잘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국가 재난 상황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뭐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국가 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저에서 뭔가 일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정말 저버리는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용산에 위기대응센터라고 해서 상황실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사저가 아니라 이렇게 국가적인 수준의 재난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 재산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 쉽게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예. 지금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대통령이 퇴근할 즈음에 여러 가지 동네에서 침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뒤따라서 올 국민들의 문제들. 생명이라든지 네. 재산에 대해서 막심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상황을 미리 알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에 사저로 간 것은 굉장히 아쉬운 처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기 대응 센터에 가서 이제 각급 관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부처들이랑 좀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는 방안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그제는 이제 사저에서 그런 업무 지시를 했다라고 하지만 어제는 그 용산 지하 벙커에서 집중호우 점검 회의를 했다라고 네. 해요. 어제 보였던 모습을 그제도 보였으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제대로 염두에 못 뒀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는 옛날 시스템이었다면 퇴근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바로 연락받고 바로 되니까. 옮겨서 회의를 하면 됐는데 지금 대통령 사저가 그 침수 피해가 심각한 강남 지역의 사초동에 있는 데다가 용산 집무실이고 또 폭우까지 겹치는 여러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은 분명히 집무실 이전 리스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일차적 원인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이 뭐 퇴근도 못하냐 이런 반론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폭우라는 것이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측 불가능한 천재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퇴근이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머물면서 빨리빨리 기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맞는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세 번째로 대통령실이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너무 대통령을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은 맞는 주장이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지 무조건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 정쟁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자, 뭐 자택에서 헬기 이동도 검토했지만 뭐 주민 불편을 고려해서 단념했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또 현장을 돌아보는 것 이런 것도 뭐 어찌 보면은 많은 수행과 의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실제적 업무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 방문해서 그 시찰을 한다, 점검을 한다 그 부분은 사실상 안 하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래도 방문을 하게 된다면 지금 재난 복구라든지 수혜민들을 도와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인력들이 대통령의 의전을 위해서 소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방문 관련해서는 안 하는 게 나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헬기로라도 이동을 해서 네.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국가 재난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사저에 있으면서 또 그 사저가 안정성이 담보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조차도 침수 피해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그렇게 고립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국가 안보에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더 기민하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왜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보냐면 예. 대통령이 고립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관저 이전할 적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상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폭우 상황에서 안보 위기가 발생했다. 그래도 그럼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에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소집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됐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겠어요.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 현장 방문이라는 것은 뭐 저도 변호사님 말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의 핵심은 빗물이 막 넘치고 이런 배수 현장 가서 대통령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 관리 시에서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는 여러 모습이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거나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1차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어쨌든 앞으로 관저나 사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은 관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있는 그렇겠죠. 상황인데 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좀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는 것도 오히려 좀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장 시찰은 아마 그 국민에 대한 안심을 해달라는 그 모습과 그와 무엇에 대통령이 지금 어디를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들을 하시고 이 자체의 문제는 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시진 않고 그렇다면 결국은 집무실과 관저에 관한 이야기가 남게 되는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다고 보시는지 한마디씩만 좀 들어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지금 관저와 집무실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한 점 예. 그리고 시스템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와 충분한 해명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사실 국가 위기 상황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실망이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 7시간이 비었다라는 이유로 탄핵 사유까지 될 만큼 그렇게 국민들의 에게 크게 실망을 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런 국가 재난 그리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최고 권력자이고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존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꼭 그렇죠.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께서? 예, 변호사님 적절한 점을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이 자택에서 이런 한 것도 문제가 있고 정말 지금 사저와 집무실이 떨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퇴근을 안 하도록 윤석열 대통령도 검토를 했어야 되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인지를 하지 못했더라면 참모들이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빨리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국가 재난 위기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전직 고등학교 교사 얘기인데요. 근무했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 또 여교사 화장실에 서 700회에 달하는 지금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항소심에 올라가 지금 또 감형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과 감형 사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조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A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씨는 고등학교 교사였고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를 하고요. 네.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A씨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그 전등 모양의 카메라를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그 고등학교에 설치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약 141회의 성착취물을 제작을 했고 또 이 A씨가 2020년 11월 구입한 그 화재 감지기 모양의 그 몰래카메라를 지난해 4월 또 다른 고등학교 1, 2층 여자 화장실과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 설치를 해서 약 550회 동영상을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료 교직원의 신고로 이제 범행이 드러나서 신고까지 되었던 그렇군요. 일이고요. A씨는 지난해 9월 교사직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감형이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학생들, 일반 성인이 아니라 여학생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네. 여학생들이 대상인데 여학생들이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게 이게 청소년 성보호법이 금지하는 성착취물인지 아니면 단순히 성폭력법이 보호하고 있는 불법 촬영물인지가 이제 쟁점이 되었던 문제고요. 1심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이라고 본 반면에 예. 2심에서는 이거는 아동 성착취물은 아니고 단순히 카메라를 불법 이용해서 촬영한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감형이 된 겁니다. 해석의 차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감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부분 지금 감형 이유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교수님께 먼저. 이게 1심 나왔을 때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아마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일일이 특정할 수 없는 좀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피해자가 116명에 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2심에서 일부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116명 중에 몇 명이나 합의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1심 판결 나왔을 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단 한 명만 협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의 이것이 얼마나 단 한 명의 합의요? 네. 1심 때까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2심까지는 도대체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그 수많은 피해자들과 다 합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과연 이렇게까지 감형을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을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네. 두 번째로 저는 1심 판결에 나왔던 내용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느끼는데 교사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감독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이런 영상을 만든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 번째에 있어서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은 제가 사실 아무리 읽어도 다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 부분은 좀 변호사님의 설명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생들을 찍었잖아요. 예. 이제 몰래 카메라로 그냥 용변을 보는 모습, 네. 뭐 샤워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찍은 거거든요. 그럼 이 불법 촬영한 이 것이 영상을 아동 성착취물이냐, 예. 아니면은 일반 불법 촬영물이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일단 청소년이니까 성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인은 아닌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2심에서 왜 이게 아동 성착취물이 아니냐라고 봤냐면 형벌의 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며 이제 화장실 이용 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 그런 의도가 없이 그걸 보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 이거를 찍었으면 이거는 성착취물인데 단순히 용변을 보는 것만으로는 이게 음란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N번방의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성착취물이라 할 때 그것이 꼭 성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 보통 N번방에서 문제가 된 사항은 그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를 해서 어떤 영상물을 찍게 만드는 그래서 더 추가되는 사유들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물을 찍게 만드는 건 이제 성착취물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뭔가 찍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용변을 보고 샤워를 하는 그 자체가 음란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1심에서는 일단 용변을 보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에게 보여졌을 때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고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성착취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건데요. 저는 좀 2심 판단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정의 규정이 보면 청소년으로 이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제작물에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교 행위라든지
자위행위라든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네.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뭐 성행위도 아니고 샤워하는 것은 예. 용변 보는 것은 뭐 성교행위도 아니지만 신체를 노출했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했죠.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저는 충분히 해석할 수 그러네요.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법률은 물론 형벌 규정은 특히 엄격하게 해야 되고 죄형법정주의에 맞아야 하지만 충분히 이렇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것을 너무나도 협소하게 해석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거는 오히려 2심 법원이 굉장히 많이 아쉬운 점이 있고 이거는 아마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의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네. 가능성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예.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이것을 아동 성착취물로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자의 의도 아동 그렇죠. 청소년들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입법 공백을 우리가 또다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를 다시 추가적으로 그 법에다가 구성 요건으로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또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게 예. 아무리 법리적으로 이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그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놀고 있거나 이런 모습을 찍은 것이 아니라 샤워장과 화장실에 왜 이것을 설치했냐를 보면 이것은 사실 성적 창치물이라고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해석이 되는 부분인 네. 거죠. 그리고 뭐 남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했다는 거고 1심 판결 때 나올 때 내용을 보니까 이 A씨는 서울에 있는 모 구의 주점 여자 화장실에도 550회에 그러니까 이게 상습일 수도 있는 상습적인 거죠. 네.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법원이 조금 더 엄벌의 의지를 밝혀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